이번 시간에 공제 감면 추납세액 관련되는 부분에서 우리 주요 감면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 감면세액 계산서 1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공공기관, 공공차관 도입 관련되는 법인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일반 회사들은 거의 적용될 일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거고요. 자, 재손실세액 공제입니다. 재비율이 20%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데 재발생일 현재 장부가액으로 비율을 계산합니다. 20%는 이때 재비율을 계산을 할 때 예금이나 매출채권은 비율 계산 시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법인세나 재발생일 현재 사업연도의 법인세 관련되는 가산세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재비율로 인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해 범위 내 상실된 자산가액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중소기업만 적용이 되고요. 제조, 건설, 도매, 도소매, 인력 공급 또는 이제 고용 알선, 건물, 산업 설비 청소업이라든가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뭐 이런 업종들입니다. 업종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를 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을 보거나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업종들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종 분류 기준 표준산업분류다라고 되어 있고요. 겸업 중소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건설업이 주된 업종이다라고 하면 건설업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신 다음에 감면 적용할 때는 건설업에 대한 부분만 감면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정비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 공장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네 가지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정비, 소형 자동차 종합정비, 자동차 전문 정비업이 있고 원동기 전문 정비업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른데 우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따져보시면 위에 두 가지 자동차나 소형 자동차 종합 정비업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문 정비업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구분 잘 하셔서 자동차 정비, 즉 렌트카가 아니라 카센터라든가 자동차 정비 공장 관련되는 업종이 있을 때 관련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에 가능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본점이 수도권 내에 소재할 때 감면율은 도매업의 경우에는 소기업일 때 10%입니다. 지식기반 산업일 때 소기업 20%, 중소기업 10%고요. 그 외의 업종은 소기업 20%입니다. 이때 도매업이라고 할 때는 도매업과 소매업, 의료업을 의미합니다. 지식기반 산업은 엔지니어링, 전기통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시스템 등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일 때는 소기업일 때 20%입니다. 자, 이런 소기업 여부에 대해서는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점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할 때 감면 어떻게 되느냐. 본점은 수도권 밖에 있는데 사업장이 수도권 내에 있을 수도 있고 외에 전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도매업일 때는 사업장이 수도권 밖에 전부 다 있다라고 하면 소기업일 때는 10%, 중소기업일 때 5% 적용해 줍니다.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에는 소기업 30%, 중소기업 15% 적용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도권 내에 있을 때는 소기업일 때 10%, 지식기반 사업일 때 20% 소기업 적용해 주고요. 지식기반인데 중소기업은 10% 적용해 줍니다. 외의 업종은 소기업일 때 20% 적용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수도권 밖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 인천, 경기도 전체를 의미합니다. 자,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 추가로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기자동차를 50% 이상 보유한 대여사업자의 경우에는 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30%를 감면해 줍니다. 감면해 주는데 뒤에서 설명하는 감면 한도는 그대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한도 적용하기 이전에 자, 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해서 산정한 규모 이내 기준 이내여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해준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327페이지입니다. 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자,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120억에서 최소 10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329페이지에 이 소기업이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기 전에는 15년도까지는 그러니까 인원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 수에 따라서 하는데 100명, 50명,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고 매출액 기준은 100억 이하입니다.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소기업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이 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죠. 경과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여기에 14번에 나와 있죠. 이 규정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자, 소기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이전에 329페이지 그 예규부터 한번 보시면, 예규 소기업 판정 시에 그러니까 관계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느냐는 건데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는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는데 여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330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를 잠깐 한번 보면 2016년도 과세연도에 매출액이 증가해서 개정 기준에 의해서는 개정 기준뿐만 아니라 종전 기준에 따라서도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2015년도에 소기업이었다 하더라도 16년도에 과거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개정 규정, 그러니까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 고등법원의 판례가 나오게 되면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기업이 15년도 때 소기업이었다면 16년, 17년, 18년, 19년도까지 무조건 소기업으로 봐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하고 적용을 했지만 국세청이나 또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이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요. 16년도부터 개정 기준에 의해서 소기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매년도마다 종전 기준에 따라서 소기업에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관련되는 내용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관련 예규 심판내에 대한 내용을 표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세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 곱하기 과세표준분의 감면소득입니다. 감면소득은 소득구분계산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율 적용해서 감면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감면세액은 감면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수 곱하기 500만 원 계산해서 한도를 축소합니다. 근데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최고 1억 원까지 감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고용정대 세제와 사회보험료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래 중복 허용을 하지 않다가 허용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창업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거고요. 창업일은 이제 법인 설립 등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병, 사업 양수를 통한 사업 승계,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재개업하거나 사업 확장, 다른 업종을 추구하는 이런 경우는 창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은 종류의 사업 분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 분류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산업분류는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 해서 5단계로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단계까지 네 번째 단계에서 다르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까지 같으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사업장을 인수해서 중식당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세 분류에서 한정식과 중국식당, 중식당은 다른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창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한정식을 운영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 요건이 나옵니다.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제조, 건설, 음식점 뭐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음식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적용이 안 되지만 창업 감면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청년 창업 기업의 요건입니다. 개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창업 당시에 34세 이하. 자,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 요건, 즉 대표자가 34세 이하여야 되고요.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건을 갖췄을 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지역 요건이 되겠습니다. 지역 요건은 창업보육센터나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 외에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에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세액 감면이 되는데요.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청년이 창업했다. 100% 감면해 줍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과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일반 중소기업은 50%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50%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시의 세액 감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했을 때 100% 적용해 주죠. 근데 요건을 미충족하게 되면 50%로 원래 감면율로 갑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했으면 감면을 배제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년 5월 29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18년 5월 29일 이전 청년은 29세 이하입니다. 29세 이하 창업 기업은 자, 창업일이 발생하는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2년 동안 75%, 그 다음 2년은 50%로 감면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18년 5월 29일 날 이전에 창업한 사람과 이후에 창업한 사람이 청년은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입니다. 요건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배제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확인이 취소되거나 또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배제됩니다. 감면율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의 50% 감면이 됩니다. 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감면율 50% 적용해 줍니다. 이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때는 감면을 배제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감면이죠. 50%가. 감면 기간 중에 에너지 기술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되면 그 다음 과세 연도부터는 배제합니다. 신성장 서비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입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감면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성장 서비스 기업은 최초 2년 동안 75%, 그 다음 2년 동안 50%를 적용해 줍니다. 영세사업자 세액 감면 특례도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및 신성장 서비스 기업의 세액 감면에 불구하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즉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8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도권 외는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은 50% 적용해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4,800만 원 기준으로 우리가 세액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영세사업자는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감면의 추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창업 중소기업 등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 이상,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이라고 하면 광업, 제조, 건설, 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은 5명입니다. 요 인원보다 이상을 고용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감면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가 증가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 비율의 50%를 추가로 감면을 허용해 줍니다. 물론 이 추가 감면 비율하고 당초 감면 비율하고 합쳐서 100% 넘으면 100%를 한도로 합니다. 자, 그렇게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가 다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후에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창업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반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일대만 50% 감면해 줬었는데 이걸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청년 창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100% 감면해 줬었죠. 그 부분을 수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50% 감면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및 농특세 적용 여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율이 100%, 감면세액 추가 감면분 적용 시에는 최저한세를 배제합니다. 감면율이 100% 적용될 때는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사회보험료세액 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343페이지의 사례 부분입니다. 수도권 내의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3억 5천이고 도매, 건설, 과세분해서 있습니다. 도매와 건설은 감면이지만 나머지는 비감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부분 실제 적용하는 부분을 보면 법인조정의 공제감면 쪽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신청서 2번이 있습니다. 공제감면세액이라고 세액 계산이라고 하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이 서식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감면율별로 별도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찾습니다. F2번을 통해서 찾아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감면소득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세표준하고 원래 산출세액과 과세표준은 우리 세액조정계산서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반영을 하고요. 감면소득만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시면 되는데 우리 도매업은 10%고요. 그죠? 중소기업이고 소기업일 때 10%. 그 밖에 업종은 20%죠. 건설업 20%, 10%와 20% 기준으로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344페이지에 보시면 수도권 내에 소기업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데 도매업이 이렇게 결손이 났을 때 이 결손금은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결손금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143조 3항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합니다. 결손금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안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억 5천과 5천만 원에 대한 부분 합이 3억이죠. 비율대로 해서 도매업 결손금 4,166만 5천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도매업 결손금 833만 5천 원 해서 2억 5천에서 건설업과 관련되는 2억 5천에서 4,166만 5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업종 중에 이렇게 결손이 나왔을 때 적용하는 방법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고요. 345페이지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 쪽에 있는 분들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반드시 좀 챙겨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내용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세액 공제 관련되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액 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과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자산들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고품과 리스 투자 부분은 제외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세액 공제 금액은 일반적인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은 3%입니다. 투자 금액의 3%.
중견기업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은 1%, 수도권 밖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안으로 들어오면 감면이 안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밖으로 들어오면 1%, 2%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위기지역 투자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위기지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 중견기업 5% 적용해 줍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참여 투자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입니다. 규제 자유특구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5%, 중견기업 3%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위기지역 등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공제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고용 인원이 감소하게 되면 1%, 2% 세액 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투자 중에 정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배제를 합니다. 정설 투자가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가 세대가 있습니다. 세대가 있어서 그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면 그 부분은 대체 투자입니다. 근데 세대가 있는데 한 대가 더 필요해서 한 대를 추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정설 투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디지털 방송 장비나 정보통신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제외합니다. 제외한다는 얘기는 정설 투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중소기업이고 중견기업입니다. 공제 대상은 재고용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라고 이야기할 때는 퇴직소득은 제외합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30%, 중견기업은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원래는 중견기업은 없었던 부분이죠. 없었던 부분인데 새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8년 1월 1일 이후 재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합니다. 18년 1월 1일 이전에 재고용한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10%, 중견기업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18년도 이후에 재고용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재고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50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2번, 3번, 4번에서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을 해야 되고요. 해당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에서 10년 사이 그리고 다시 그 해당 기업으로 입사해야 됩니다. 재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퇴사한 직원 다시 입사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재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이 경력 단절 여성의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재고용이 아니라 입사하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같은 회사 안 들어와도 된다. 그건 2020년도부터고 19년도까지는 같은 회사 입사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자, 육아휴직자, 휴직복귀자 인건비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대상자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귀자, 즉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한 명당 한 차례 적용해 줍니다. 자, 육아휴직을 가는데 자녀가 2명 있다라고 하면 한 명당 한 번씩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1년간 인건비의 10%, 중견기업은 5% 적용을 해줍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데요.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 상당액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저한세 적용되고 농특세 적용이 됩니다. 자, 육아휴직자 복귀자에 대한 요건을 한번 보면 우리 350페이지에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야 되고요. 육아휴직의 경우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나 최대 주주의 그 친족이 아니어야 된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 요건은 해당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크다면 크고 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을 때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분의 3년 평균 초과 임금 증가분이 있겠죠. 그 증가분의 5%,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3.6%입니다. 3.6%보다 더 크게 증가를 하고 해당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했고 또 직전 사업연도에 평균 임금 증가율이 0보다 크다면 앞에 세액 공제에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20%를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입니다. 해당 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근로자 수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전환일 다음 연도 종료일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된 시점에서 다음 연도까지는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게 회사 사유도 있을 수 있고 근로자 자발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추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을 정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호텔, 여관, 그 다음에 주점업이죠. 일반 유흥, 무도 유흥, 단람 주점과 관련되는 업종만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외한 모든 업종은 다 해준다. 모든 법인은 다 해준다. 중소기업, 일반 법인 다 됩니다. 자, 세액 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를 했다면 증가한 인원을 분석을 합니다. 청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에 400만 원, 기본적으로 400만 원, 중견기업은 800만 원,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에 있으면 1100, 수도권 밖은 1200만 원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의 근로자 증가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세액 공제는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450, 중소기업은 수도권 내는 700만 원, 수도권 밖은 770을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증가되게 되면 굉장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등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인데 병력 기간을 차감해서 나이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다음에 고엽제 후유의 환자, 관련된 환자로서 장애 등급 판정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청년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 창업 중소기업을 적용할 때 청년의 개념은 34세였습니다. 그죠? 34세였는데 여기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2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34세와 29세로 청년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고용유지 추가 세액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똑같이 세액 공제를 1년간 추가로 적용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세액 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리고 2019년도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 증가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2018년도에 적용받던 세액 공제를 그대로 19년도에 한 번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규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2년 동안 더 해줍니다. 결국에 3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년 내에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액 공제는 추징합니다. 이자를 붙여서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감소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세액 공제입니다.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증가 인원에 대한 회사 부담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입니다.
그 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50%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줍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은 75% 해줍니다. 자, 고용 유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고용이 증가되면 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이 유지되면 세액 공제 과세 연도와 다음 과세 연도 종료일까지 고용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기에서 공제받았던 세액을 1년간 추가로 또 적용을 해줍니다. 한 번 더 적용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청년에 대한 범위가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34세 이하 청년과 29세 이하 청년으로 구분되고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자, 사회보험료 신규 가입 세액 공제입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 수와 과세 표준 5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해주는데 19년 1월 1일 고용 중인 근로자 중에 19년 12월 31일까지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되면 사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2년 동안 50%의 사회보험료를 세액 공제해 준다라는 겁니다. 19년 1월 1일 날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용이 되어 있는 직원들 중에 사회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50%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정대세액 공제와 중복 가능하고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도 중복 적용이 됩니다.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되는 건 다 동일한데요. 동일한데 고용정대세액 공제는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농특세가 과세가 되고 사회보험료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정대세액 공제는 고용이 감소하면 추징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고용정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될 때는 우선적으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우리 교재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요. 354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산 방식을 적용을 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당초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나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돼서 총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 되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판정할 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중에 60시간 이상인 사람들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원래 일반 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0.5, 0.7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무조건 상시 근로자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월말 퇴사자는 매월 말일 현재 인원에 포함이 된다. 자, 예를 들어서 1월 31일 날 퇴사한 사람은 1월 달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1일 날부터 말일 날 전날까지 퇴사한 사람은 포함이 안 되지만 말일 날 퇴사한 직원은 포함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이 된다. 1일부터 말일 날 전날까지 퇴사한 사람은 당해 월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초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의 월수 개념은 사업연도 사업 개시일 이후 당해 과세 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이 5가지를 잘 참조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액 공제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367페이지 교재가 되겠습니다. 사례를 보면 수도권 성장 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관련해서 확인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정보,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 대표이사는 기본적으로 임원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자 계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어려운 부분들인데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그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부분이 우리 법인조정의 공제감면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로마 숫자 3번에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해서 공제세액 계산용이라고 해서 근로자 인원수 계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 서식으로 우리가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367페이지 하단 부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 원천징수 부분에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사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사원 등록의 정보를 바탕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와 18년도 사원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자, 18년도 관련되는 부분, 그죠? 원천 19년도 부분이네요. 원천이 지금 20년도로 되어 있네요. 자, 원천 연도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19년도로 수정을 하고요. 자, 원천 수정을 하신 다음에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들을 우리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18년도에 있는 사원과 19년도에 있는 사원들을 사원 등록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근로자 고용 현황이라고 하는 서식을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8기, 7기, 18년, 19년 선택하시면 되겠죠. 선택해서 일용 근로자 모두 제외 근로자로 처리를 하시든가 이 부분에 이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료에 일용 근로자는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통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19년도 인원, 매월 인원, 18년도 매월 인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백두산은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대표이사라는 정보는 우리 원천징수 사원 등록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백두산은 고용보험 적용 쪽에 가시면 대표이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불려져온 인원들 중에 연도별로 상시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구분을 통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시 구분은 상시 근로자와 단시간 예외 0.5 적용되는 부분, 월 60시간 이상이면 0.7을 적용하고요. 대표자, 제외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백두산만 임원이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 그대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청년, 청년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맨 밑에 재청년이라고 해서 취업한 재청년 여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박 과장은 5월 5일 날 퇴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월에 보시면 3명으로 줄었죠. 퇴사 부분이 5월 달까지는 없었는데 월 중에 퇴사를 했기 때문에 1명이 줄어든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원수 계산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전 연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연도 사람들도 이렇게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편리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F3번에 복무기간 전기 불러오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고용 현황표를 만들 때 복무 월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죠. 청년을 따질 때는 군대 기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을 파악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전 연도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년 의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청년 의제를 적용하면 청년 의제 적용은 사후 관리와 관련된 청년수 계산 적용 시에 공제받은 과세 연도에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은 이후 과세 연도에도 29세 이하로 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에는 고용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0세가 되면서 그러니까 청년에서 제외돼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한 경우에 의제 적용을 하면 청년 그러니까 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는 그러니까 고려할 때
청년으로 보고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원수 계산된 부분에서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서식별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인원수와 중소기업 고용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분 인원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근로소득 정대 기업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용정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관련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세액 로마 숫자 2번에 보시면 중소기업 고용정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용현황에서 계산된 인원을 파악을 그대로 입력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사회보험료 요율입니다. 사회보험료율은 국민건강, 장기요양, 국민연금, 고용보험까지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F8번의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사업 지급 능력에 대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이것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산재보험료율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산재보험료율이 0.68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백분율로 제가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산재보험료율을 계산을 하시면 보통 이제 산재보험료율을 업종별로 확인을 해보시면 천분율로 보여집니다. 천분율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백분율로 수정하셔 갖고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되는 급여 총액과 관련되는 급여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되면 고용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내용이 만약에 18년도였고 인원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음 연도에 동일한 금액을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년도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만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고용정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정대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고용정대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용 현황에 따라서 계산된 인원수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차 세제 지원 요건 적용했고요. 1차 세액공제로 들어갑니다. 인원수 계산해서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정리를 해주시면 958만 원 세액공제가 되고요. 2차 년도 세액공제 요건이 된다면 420만 원 해서 증가 세액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정대 세액공제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우리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서 크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근로자 고용 현황에 의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세액공제 금액은 우리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게 되면 고용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탭에 단기공제 부분에 가서 관련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F2번을 통해 갖고 F2번 통해서 관련되는 세액공제 항목을 찾아서 연도별로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고용정대 기업과 관련되는 부분,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단기분으로 입력하시고 단기공제분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저한세 적용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당해연도 공제금액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추후에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작성을 통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액공제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작성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를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범위는 시행령 별표 6에 나와 있습니다. 그 6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교재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376페이지, 38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3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자체 연구개발비에 보시면 1번에 연구개발비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전담부서 있으면서 가나 다 있습니다. 요것과 관련되는 인건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퇴직급여 충당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는 금액, 즉 퇴직금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중간에 답번에 방갈로 4번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에 납입한 비용, 이 부분 개정세법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일 채용 공제 가입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입니다. 자, 이 부분 송금 산입된 것과 동시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한 연구개발 비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가나를 합친 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업 유형별로 중소기업은 30%, 그 밖은 20%입니다.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25%를 적용해 주겠다. 가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나유형의 비율은 해당 과세연도 수익금액분의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연구 개발비 비율입니다. 수익금액 비율에 해당되는 비율의 3배와 10%,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15%,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 작은 금액이다라고 하면 중소기업과 10%니까 30%와 10%,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액은 1과 2 중에 큰 금액입니다. 증가 기준으로 증가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25% 해줍니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적용해 줍니다. 단기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또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25%, 중견기업은 유예 기간별로 8%에서 15%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비중소기업인 경우에는 0%에서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평균 매출 금액이 5천억 이상일 때 중견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40%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액공제 적용 시기가 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 대한 작성 보관 의무가 새로 생겼습니다. 19년도 우리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할 때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2020년도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등에 대한 증거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기타 사항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배제합니다. 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됩니다. 농특세 비과세 되고요. 5년간 2월 공제됩니다. 중소기업이 미공제 시에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미공제되면 10년간 2월 공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할 부분입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를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에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일 이후 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설 연구소와 전담부소 검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업 부설 연구소가 설립이 됐다라고 하면 요 진흥협회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인건비에서 제외됩니다. 우리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또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인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건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 인정을 받기 전이나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정받은 데까지 발생한 비용은 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연구소 인정받은 이후 발생분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별표 6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채용 공제 부담금, 즉 회사에서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추가납부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2월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과세 이연 내역을 정리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 세액공제, 감면,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를 작성을 해야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농어촌 특별세 계산할 때 영향을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조정계산서에 관련되는 세액공제 내용이 반영이 되려면 이 합계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요. 세액공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차이, 비교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세액감면은 특정 감면소득을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감면소득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2월 공제는 미공제된 부분은 감면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그리고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이 되고요. 무신고했을 때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지방 이전 감면 등에 대해서는 배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세액 감면 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경정결정이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시 이런 때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추가로 세액 감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이제 세액 공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세액 공제는 특정 투자나 특정 지출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소득 구분 계산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미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2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신고했을 때 배제 규정이 없습니다. 세액 공제는 무신고했다 하더라도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세무사랑에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387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라라고 하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일반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세서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세서에 보면 단기 발생 증가 관련되는 부분과 세액공제, 연구소, 전담부서 현황, 그 다음에 연구 인력 개발 발생 명세라고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번의 발생 명세부터 합니다. 경상연구개발비로 2명이고 인건비 3천만 원 처리되어 있다라고 자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연구인력 개발비로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비나 기타 관련되는 정비이 있다라고 하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연구인력 개발비의 증가 발생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4년치, 직전 4년치를 입력을 합니다. 2018년도에 2천만 원부터 15년도까지 1천만 원에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직전 4년 평균 발생액은 1,750만 원이고 관련되는 부분에 당해연도 발생된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과 직전 연도 2천만 원보다 초과된 금액은 증가된 금액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자, 1,000만 원이 되고요. 이 1,000만 원과 당해연도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공제세액 탭으로 가서요. 중소기업은 대상금액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당해연도 발생 금액에 대해서 25% 적용했고요. 정가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50% 적용을 해줍니다. 500만 원 세액공제 나옵니다. 자,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내의 기업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종료 후 1년에서 3년 차는 15%, 4년에서 5년 차는 10% 해서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 요율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중견기업은 8%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춰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발생된 세액 공제하고 증가분하고 둘 중에 큰 금액 750만 원을 선택할 거다라는 겁니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750만 원 옆에 보시면 최저한세 설정 여부가 있습니다.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소기업이다라고 하면 최저한세 대상으로 체크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저한세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된 750만 원을 우리 세액계산조정명세서에 세액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우리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서식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합니다. 750만 원 반영을 했고요. 3번에 단기공제 2월 계산입니다. 자, 연구인력개발비 관련해서 19년도에 750만 원 반영을 했고, 단기 공제세액의 단기분 750 공제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반영세액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천만 원 계산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세액공제 내역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공제감면에 보시면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가 있습니다. 이 합계표를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배제감면, 최저한세 배제세액 해서 연구인력 개발비 중에 750만 원 배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과 배제 감면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합계표를 작성하신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공제감면세액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공제감면 쪽에서 자,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세액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세액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 세액과 감면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저장하시고요. 세액공제 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도 F12 통해서 작성하게 되면 연구인력 개발비와 관련되는 부분과 고용정대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과정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대상 법인을 보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는 내국 법인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내국 법인과 관련되는 규정 보시면 지분율 50% 초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에 소규모 내국 법인에 해당이 되고요. 이러한 법인들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을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소규모 내국 법인, 소규모 법인 규정은 감가상각비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세 번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법인 전환한 내국법인.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성실사업자였는데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면 성실 확인 대상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 따라서 확인 대상자는 무조건 계속 적용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전환한 후에 3년 내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3년 이내 내국법인입니다. 3년 동안은 적용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및 선임신고. 확인자는 세무사고요. 선임신고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신고는 굳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선임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및 신고기한 연장이 되겠습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됩니다. 개인사업자도 1개월 연장되고 있죠. 자, 1개월 연장돼서 12월 말 법인의 경우에는 4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입니다.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150만 원이고요. 최저한세 배제되고 농특세 비과세 됩니다. 그래서 확인비용과 관련되는 세액공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가산세, 산출세액의 5%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이 나오는 법인들은 이 가산세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서 제출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423페이지에 그러니까 사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 조정에 전자신고, 성실신고 탭에 보시면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있습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신고서가 있습니다. 선임신고서는 불러오기를 통해서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 정보를 등록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2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최종적으로 법인의 확인 신고 내용을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서식은 우리 성실신고 주요 항목 명세서나 특이사항 기술서, 사업자 확인사항을 전부 다 확인하신 후에 변동사항이 없다, 특이한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이때 작성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실신고 확인비용 명세서입니다. 확인비용 세액공제 신청서가 되겠습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하시면 되겠고요. 확인비용 수수료로 청구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공제금액은 180인데 한도 15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19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150만 원 공제를 합니다. 만약에 공제세액이 부족해서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면 2월 공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성실신고 확인서에 대한 부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주요 항목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주요 항목 명세서 작성 쪽으로 가서 보시면 주요 항목은 424페이지에 구분해서 주요 사업 내용, 매출 증빙 현황, 지출 증명 서류 합계표, 기타 금융 계좌 관련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작성되어 있던 사업장 기본 현황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2번의 주요 거래 내용입니다. 주요 거래 내용은 주요 매입처 거래별로 전체 매출액 대비 5% 이상인 매출처의 상위 5개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거래 품목과 관련되는 정보 등록하실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요 매입처도 마찬가지로
5% 상위 5개 불러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주요 거래처 현황과 관련해서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자, 매출처가 만약에 최종 소비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최종 소비자분 거래분 전체를 1거래처로 보고 작성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 직접 뭐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탭 주요 사업 내역 중에 두 번째 탭 주요 유형자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유형자산 명세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자산 관련해서 건설용 장비, 건물, 비품 전부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해서 불러오시면 되는데, 건별 자산 5천만 원 이상인 유형자산만 불려져 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천만 원 넘는 금액들, 사무실과 포크레인 관련되는 건설용 장비 관련되는 자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만 시켜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탭인 차입 대여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외화 차입금과 단기 차입금 정보가 있는데요. 관련되는 부분 확인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입 일자라든가 또는 차입과 관련되는 정보, 그 다음에 이 차입금에 대한 차입금 용도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차입금 용도는 우리 교재 중간에 보시면 운용자금용이나 시설투자용, 원재료 매입용 등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는 정보와 이자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자 부분 연간 지급 이자 우리 성실신고 확인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려면 이자 지급, 이자 비용을 입력을 하실 때 거래처를 관련 차입금 거래처 명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이자까지 자동으로 분류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대여금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여금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여 사유에 대해서도 관계회사 운용자금, 시설투자용 뭐 여러 가지 내용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채권 채무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전체 선택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관련되는 채권 채무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27페이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채권 회수기일과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록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000만 원 이상인 채권 채무만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되는 부분들은 우리 기장 내용만 정확하게 작성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됩니다. 자, 승급 선수금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고요. 선수금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계정 과목 선택하신 다음에 반영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용도 관련되는 부분은 시설투자, 원재료 매입,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관련되는 용도로 이렇게 예시되어 있는 부분 또는 실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 현황, 임원과 관련되는 부분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없고요. 자, 두 번째 매출 증빙 현황입니다. 매출 증빙 현황도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게 되면 매출 증빙 금액과 총 수익 금액의 차이 금액 내용이 나타날 겁니다. 그 내용 금액 기준으로 해서 차이 원인을 분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그 관련되는 정보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출증명서류 학계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까지 전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조정 쪽에서 이미 한번 정리를 했던 부분이죠. 과표 및 세액 계산 쪽에서 지출증명서류 수치 검토표 작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대로 작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되는 부분 수치 제외 내역과 차이 금액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산세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지 여부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계좌가 있습니다. 자, 기타 금융계좌에 3만 원 초과 정빙불비 관련되는 부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관련되는 내용들은 정확하게 작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일반전표 입력하실 때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전표 입력 시에 우리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죠. 카드 등 사용 여부에 있는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명세서 해당 없음, 명세서 제출 대상 거래,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내역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관련 내용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430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요약을 해놨는데 정빙 불비 원인에 대한 부분 내용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재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은 3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이고요. 동그라미 2번은 농어민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되고요. 5번은 항만사 화물 징수 용역, 기타 예외, 6번은 기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빙불비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려면 이미 우리 일반 전표 입력 시에 정확하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계좌, 은행계좌 번호에 대한 부분들을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금융계좌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도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품권과 관련되는 부분, 접대비, 원천징수, 소득처분, 기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접대비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냈느냐, 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사용 내역을 분석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신 후에 관련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고 우리 법인조정에서 다시 성실신고로 오셔갖고 특이사항을 기술을 합니다. 특이사항 관련해서 사업장 기본사항과 수익금액, 유형자산, 대여금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실 확인 내용을 확인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다든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에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제출한 이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세무대리인이 징계를 받는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 특이사항들은 이 특이사항 기술서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자 확인사항을 통해서 장부상의 매출액과 실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느냐 여부를 확인을 반드시 받으신 후에 예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니오로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차이 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예로 표시가 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들은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및 과세표준 계산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에서 49번에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관련해서 여로 표시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